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기출 38회 이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이론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보면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죠? 네, 부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자본이 우리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돼요. 그쵸?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료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5가지로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취득 원가라는 표현은 뭐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그래서 구입비용, 설치비용, 운송비용, 시운전비,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까지 포함. 이해가 되시나요? 운송에 관련된 보험은 공장에서 우리 회사까지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날까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 과정에 포함이고, 대신에 얘를 내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합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3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한 금액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출액이 얼마래요? 매출액이 500만원. 매출액이 50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우리가 T자로 그려야겠고요. 그쵸? T자로 그려야겠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80만원이 나와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게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50만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4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얼마다? 420만원이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420을 빼고 난 나머지 매출 총이익. 이해되시죠? 그러면 420만원만큼을 뺀 나머지 80만원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나온다? 30만원이 나온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의 결산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 얘를 수정을 해서 가야지 되면 원래 정확한 답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해요. 누락했으니까. 자, 기말 결산 시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상각을 누락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특허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을 상각했을 때, 무형자산을 상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제가 어떻게 나와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특허권.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판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어야 돼요. 그리고 특허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무형자산이 감소했어야 해요. 했다면. 그런데 얘를 누락하고 수정을 안 했어. 그럼 누락하고 수정을 안 했다는 얘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커졌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되었다. 과소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과소평가가 됐다. 비용이 과소평가가 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익은 과대평가가 되었다.
이익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도 과대평가되었다. 자산이 적어졌어야지 되는데 자산이 얘를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줄었어야 되는데 안 늘었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과대평가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미치는 영향은 자산도 무슨 자산? 무형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상관이 없고 무형자산은 과대평가가 되었고 당기순이익도 과대평가되었고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비유동자산이니까 맞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되는 문제예요. 과소평가, 과대평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쓰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영업의 비용을 우리는 외웠어요. 영업의 비용. 우리 영업의 비용에 뭐뭐 있죠? 그렇죠? 이자 비용, 또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지워요. 뭐를? 이자 비용 지우고 손실, 잡손실 지우고 그럼 나머지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15만 원이 나오겠네요. 둘을 지우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은 항공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 이익잉여금은 그러면 대변의 합계금액에서 빼주고 나니까 5만 원이 나오겠네. XXL.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죠. 이렇게 3개를 더해야 되니까 유동자산은 115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만 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건물 모두 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 안에는 뭐뭐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니까 4가지를 합산한 금액.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총계정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기말잔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대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산일날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데 대손을 예상하려면 우리 이건 시산표 들어가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채권의 잔액에 곱하기 대손율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만큼 설정한 금액 이 금액을 우리가 추산액이다, 추정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액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가 결산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퍼센트만큼 모아라. 퍼센트만큼 모아서 이 퍼센트만큼이 뭐가 되면 된다? 기말잔액이면 된다. 그러면 정답이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차기 2월이 20만원 나와 있으니까 기말 차기 2월이 20만원 나와 있으니까 20만원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일날 12월 31일날 보니까 대손상각비가 10만원 있죠? 그럼 우리 충당금이 얼마 있었다? 10만원이 있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손 전기 2월이 13만원이 됐고 7월 6일날 대손 충당금 3만원 썼죠? 그러니까 3만원 썼으니까 충당금 잔액이 1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20만 원을 모아야 되니까 결산일날 다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액은 저체. 내가 기말 잔액만큼이 항상 내 대손의 추정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문제 8번. 결산정리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 손익의 이연과 예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됐고 우리는 선급 선수를 이연이라 했고 미수 미지급을 예상 혹은 발생이라고 했어요. 예상 혹은 발생. 그러면 우리가 급자로 끝나는 건 비용이고 그쵸? 그 다음 숫자로 끝나는 건 수익이니까 지금 수익의 뭐라 그랬어요? 수익의 이연. 그러니까 수익의 이연은 선수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을 말한다.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아니요, 3번이 일단 정답.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이 더 크다. 뭐냐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아니요. 우리가 취득원가라는 말이 있고요. 취득원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잔존가치.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우리가 잔존가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액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은 상각대상액.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똑같다. 그럼 이제 질문. 선생님 정률법에선 잔존가치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률법은 우리가 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정률을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미 이 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거기에 이 잔존가치 계산을 이미 넣고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정률을 계산할 때 잔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각대상 금액은 항상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0번. 한국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결산분계로 오른 것은 그래서 자 매도가능증권 제가 너무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만 주를 1,000원씩 현금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는 만 주를 1,000원씩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는 1,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겠죠. 취득 당시에. 그쵸? 취득 당시에 1,000만 원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년 말에 평가 손실이 12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12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장부 금액은 880만 원이 됐겠죠. 이건 2019년 말에. 그쵸? 2019년 말 장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말에 1,200원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래서 2020년도 말에 다시 우리는 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얘를 1,200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200만 원어치가 됐겠죠? 그쵸? 121원 썼어. 네, 1,200만 원만큼. 그쵸? 그러면 1,200에서 빼주면 얼마예요? 320만 원만큼의 가치가 상승했나요? 그렇죠? 320만 원만큼의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320만 원만큼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우리 대변에 평가 이익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장부에는 뭐가 남아 있었다? 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먼저 120만 원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만큼 다시 잡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분계해서 꼭 확인하실 거는 이런 거예요. 평가 손실은 어차피 여기로 없어졌죠. 그쵸? 평가 손실은 없어졌고, 그 다음 평가 이익만 200만 원만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 얼마 주고 샀죠?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평가한 금액은 얼마다? 12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20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남아있으면 된다. 무조건 이렇게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결산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서에 대표이사 변경이 되겠죠. 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사업장 하고 있지요? 라고 명확하면 네, 직권으로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 등과의 거래에서도 계산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발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는 거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특허권의 대여.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재화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공급이 아닌 거 외우세요. 자, 첫 번째는 담보의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그리고 강제경매. 이렇게 네 가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담보의 제공은 일단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상품권은 또 뭐예요? 화폐성 자산의 거래. 자산 거래는 부가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팔았을 때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 나중에 회수됐을 때 우리 물건과 바꿔갔을 때 그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같은 것을 거래를 할 때 여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보시면 전답의 임대. 전답 뭐예요? 밭, 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밭, 이런 농지를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 면세에 해당합니다.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과세죠. 부가세가 붙죠. 그런데 농지, 이렇게 과수원 이런 걸 임대를 했을 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가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간이가세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야겠지요. 네. 그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에요. 25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30일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6월 말일, 6월 30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우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증빙이 날라오면 우리 다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는 받아야 한다.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네,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과세 표준은 매출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의 수출 포함. 근데 수출은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할부 판매액도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는. 그래서 부가세법상 과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가세법은 면세를 제외시키게 되겠고요. 담보의 제공은 아까 담보의 제공은 과세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제외. 그러면 1,430만 원이 되겠죠. 영세율은 부가세가 안 붙지만 과세 표준에는 포함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의류제조업이라 그랬고요. 원단 매입의 매입세액,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이죠. 구인승 승합차의 차량 유지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맞나요? 네. 8인승 이상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 선생님 1000cc 넘었잖아요. 예, 1000cc 넘으면 불공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법상 9인승 차량은 승합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실어 날르느냐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접대비 불공이죠? 그러니까 불공 2개 빼고 위에 가번, 다번이 매입세 공제 대상. 그러니까 1,30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많이 맞으셨나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12개 정도는 쉽게 맞춰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